김여선 메리츠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유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상하셨어요? 제가 저 나름의 징크스 중에 하나가 전 채권 시장을 위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가격은 네, 조금 네.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저도 몸이 같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뭐 운용을 하고 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아유. 그래도 같이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채권 시장이 요 근래 올해 연초에도 잠깐 반짝 미국 경제 로랜딩 얘기 나올 때 2월 달에 급등해서 3월 초까지 네.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그때는 SVB가 파산되면서 미국 네. 중소형은행들 리스크가 커지면서 다시 약간 안전선호 쪽에서 금리가 좀 진정되고 연준의 긴축에 대한 의의가 좀 꺾였는데 최근에 또 6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또 50bp 점도표 상향 그걸 던지고 그러고 나서 나온 미국 지표들이 지난주에 ADP가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날 미국 10년 금리가 제가 시장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미국채 10년 금리 4%는 안 볼 거다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네. 그 4자가 뚫렸더라고요. 민간 고용이 40만 개. 미국이 한 지금 팬데믹 이후 20만 개 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아직은 없다고 하지만 뭐 일자리가 월간으로 40만 개는 굉장히 호조거든요, 사실은. 그게 사실 ADP하고 BLS, 그러니까 정통 미국 노동부 고용부에서 나오는 수치가 꼭 일체해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때 잘 알아보고 이제 놀랐죠, 시장이. 그래서 네. BLS 쪽에서 나온 그 고용은 20만 개로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그때 긴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국 10년 금리가 사실 이번 주 초까지 4%대였거든요. 그나마 오늘 들어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또 유럽 우리도 지금 지난주 수목금에다가 어제는 특히 외국인들 국채 선물을 얼마나 까대든지 저 그것 때문에 계속 말도 못하네. 이거 뭐 엄청 시달리셨겠는데 여러 군데 불러서 다니셨겠다. 제가 원래 지금이 약간 반기 끝나고 이제 시작할 때쯤 비수기라서 저 같은 애널리스트 좀 덜 찾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휴가 가는 거죠. 휴가 가야 되는데 7월 들어와서 지금 2주도 안 됐잖아요. 네. 미팅이 오늘까지 한 14개, 15개 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엄청 그 많이 한 거 입이 아닌가요? 부르틀만도 하다. 예, 지금 코 밑이 약간 좀 보기 흉하게 좀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몸의 컨디션과 이렇게 따라갈 정도로 그 동화돼 있는 위원님께 네네. 이제 뭐 물가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보니까 장표에 스티키 슬라이드라고 쓰셨잖아요. 네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제가 뭐 이번에 7월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가장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 작년에는 피버였고요. 그냥 뭐 완전히 달아올라가지고 물가는 이제 그 물가 열기로 작년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녹았죠. 작년엔 그렇게 녹았고 올해는 그것보다는 좀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지금 올해 이제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대표하는 단어는 스티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끈적거림. 스티키는 어디 뭐 물가하고 채권 시장만 스티키한 게 아니고 네. 제가 봐서는 지금 증시도 엄청나게 끈적해요.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지 않아요. 약간 지긋지긋한 느낌인가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안 떨어지는 거 끈적끈적한? 근데 다니시면서 기관들하고 얘기하실 때 네. 이게 로직으로 풀어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딱 이제 연차로는 2005년부터 해서 한 19년째 하고 있거든요. 20년 예. 조금 이제 네. 아직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뭐 여러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고 그리고 뭐 테이퍼 턴트럼이다 많은 뭐 이벤트들 팬데믹까지 다 겪는 과정에서 그리고 과거 역사 데이터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희가 특히나 매크로 보는 사람들은. 네네. 근데 지금 이번 팬데믹 국면이 이렇게까지 기업 활동 쪽에서 특히나 제조업들 중심으로 위축된 환경이 이 양호한 고용과 가계 견조한 소비 그러고 나서 그 견조한 소비 뒷단에서 물가의 열기가 이렇게까지 잘 식지 않는 과정이 이렇게 타임렉이 오래 벌어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업 경기들이 식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작년부터 워낙 안 좋았다가 올해는 이제 바닥 통과하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과정이지만 그러니까 노랜딩 얘기 나오면서 미국 통화정책 기대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데 파월 의장은 또 우리가 뭔가 또 이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또 6월 FOMC 이후 지금 채권 시장 긴장감을 던졌고 그게 이제 6월 마지막 주간부터 해서 7월 달 들어와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탄력이 좀 약화되는. 네. 왜냐면 그냥 단순 계산을 해도 지금 미국의 S&P 500 4,400포인트대에서 PER을 이제 25배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포워드 기준. 네. 그거를 역산하면 기대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4자가 안 됩니다.
한 3% 후반대 정도 나와요. 예. 그 정도 기대 수익률인데 미국채 10년 금리가 미국채 2년짜리는 무려 5%가 넘었고 10년짜리 장기 금리로도 4자가 넘어가면 밸류에이션 이슈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제가 그 전에도 와서 떠들었던 게 미국 10년이 4자를 안 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이유가 그 4자를 보게 되면 자산 시장에 또 약간의 버든이 될 것 같고 근데 네. 그걸 추진한 논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물가 쪽에서 네. 분명히 이번 내일 모레 이제 확인하겠죠. 미국 CPI. 네.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맞죠? 내일 저녁에. 네,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오늘이 수요일 날. 화요일이죠. 오늘 화요일. 화요일. 내일 저녁. 저희 요즘 요일도 좀 헷갈려서 내일 저녁 수요일에 미국 물가 확인하겠지만 네. 내일 숫자 자체는 좀 낮아질 거라고 지금 시장도 조금 긴장을 풀고 있는데 근데 안심하기가 조금 뭐 이제 잡음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의원님하고는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코스닥이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네네. 코스피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장들이 돌아서는데 딴 거보다 주식 시장이 들쭉날쭉했다지만 네. 지금 그동안에 계속 오르기만 하던 우리 국내 금리가 오늘 많이 하향 안정화됐고 오늘 환율도 예, 맞습니다. 환율도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최근 한 2, 3일 사이에 급격하게 달러가 약이에요. 네네. 그 요게 지금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에 뭐 고용 지표는 두 개 앞서 말씀하신 대로 ADP하고 난팜이 헷갈리게 나왔고 네. 여기서 그러면 CPI 결과 보고 중국은 지금 뭐 디플레 운운하고 있는 판에 중국 이번 주에 물가 제로 찍었죠 전년 대비로. 그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물가 그럼 CPI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금리하고 환율이 진짜 의미 있는 변곡점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봐야겠어요. 이제 윤 의원님 설명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미국 통화 정책 지금도 시장이 사실은 6월 FOMC 때 점도표 50bp 상향했을 때는 이게 약간 그때도 제가 출연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게 블러핑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고지고대로 다 믿고 있지 않다. 그래서 미국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한 번 정도는 인상할 수 있겠지 해서 거기대 녹인 수준이 3.8% 정도였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거기서는 좀 채권 시장에 매수들도 좀 들어오면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예. 그게 6월 마지막 주에 PCE 데이터가 뭐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미국의 견고한 소비 여건 확인해 줬고 첫째 주에 고용 데이터 쪽에서 이제 충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두 번 인상 기대 그리고 1분기 성장률 확정치도 나왔는데 그게 폭포치하고 잠정치가 1% 초중반대 수준이었는데 그게 전기비를 연율화 해가지고 그 숫자가 조금만 변해도 연율로 환산하다 보니까 네. 뭐 1.4 정도 됐던 게 2%까지 올라온 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숫자 자체가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파월의장 50bp를 믿어주면서 예. 채권 시장 통화 정책에 대한 압박, 채권 시장 충격 그게 이제 미국 10년 4%까지 밀어 올리면서 주식 시장의 불안 그리고 달러도 일시적으로 7월 초까지 강했죠. 그랬죠. 그리고 뭐 중국 경기 어려움 그래서 위안화 약세 얘는 지금 계속 약세고요. 얘는 네. 지금도 뭐 최근에 다른 환율들 좀 강세 돌아도 일본도 그렇게 썩 7월 달에는 일본이 통화 정책의 변화를 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조가 바뀌는지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아니 네. 아니요. 지금 우리 윤 의원께서 지금 바쁘긴 어지간히 바쁘셨구나. 지금 달러엔이 오히려 네. 최근에 144, 145 이러다가 지금 140이 깨질 똥말똥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이제 제가 며칠 사이. 예, 며칠 사이에 그 변화 애는 조금 집계를 덜했는데 네. 여튼 지금 최근에 달러 쪽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 쪽으로 갔던 쏠림에 대한 부담이 네. 인플레이션이 이번 주에 확인하는 게 그래도 작년 6월 달에 미국 물가가 가장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랬죠. 9.2%였습니다. 네. 네, 1년 전 대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이번에는 전월 대비 0.4라는 적지 않은 헤드라인 수치가 나오는데 5월 달이 되게 낮았어요. 0.1로. 네. 그래서 전월 대비 이번에 또 0.1보다는 또 반작용이 있어 0.4가 나오는데 그거 감안하고 지금 시장 컨센이 3% 초반대 3.1 정도까지 4에서 3자대로 툭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일부 IB들 중에는 근원 물가까지도 이번에 생각보다는 낮게 나올 수 있어서 지금 5%대 근원 물가가 4차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IB들도 관광 있습니다. 그 정도 수치까지 나오면 그 IB가 어딘지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뭐 크레딧 아그레코르이 그렇게 리포트를 쓴 것 같은데 7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해요.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뭐 90몇 프로 지금 25p 인상
저거 뭐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고용지표 봤을 때까지는 이달의 금리를 미국이 연준이 안 올리면 안 올리면 이상하다 했죠. 이상해지는 모습까지 왔는데 또 이제 내일 밤 물가 지표를 확인하는데 물가가 예상보다 좀 식는 쪽으로 넘어가면 저는 그래도 이달에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고 파월이 연준 당국자들이 지금 던져놓은 발언들이 워낙 많아서 이달은 액션이 있을 것 같은데 요 며칠 사이에 4.1 근처까지 올라왔던 미국 10년 금리가 오늘 아시아장에서 3.95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흐름은 다시 이제 물가 지표를 점검하면서 예. 연준이 과연 10월 FOMC까지가 이제 메인 타겟이고 옥자는 이제 7월 올리고 9월도 할 수 있다. 9월도 연속적으로 25bp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심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 그게 이제 달러 강세를 갖고 왔던 부담도 같이 좀 덜어내는 쪽으로 지금 좀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들 뭐 두 차례 인상 기대 풀리 반영한 미국 10년 한 4%대 요 근래 봤던 수준이 또 3월까지 유사하게 고점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참. 아니 우리 사파 문홍철 팀장은 뻥합니다. 뭐 믿지 마세요. 뭐 못 올립니다. 내릴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파라서 했더만 이제 우리 정파 우리 유니언까지도 자칫 7월에 금리 못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네. 아니 그 일부 아이비들의 주장이라고 한 건데 저희 하우스비로도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상의해서 원래는 저희가 6월 FOMC 발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7월 인상까지도 데이터 보면서 좀 신중하자고 봤는데 예. 최근에 분위기는 7월은 진짜 안 하면 이상해진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 달라지나?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들이 금리와 한쪽에 반영됐다. 그게 또 물가지표 확인을 앞두고는 그래 진짜 한번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보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또 반정이 나왔고 그렇게 금리와 환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니까 예. 우리 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되게 오랜만에 빨간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즘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 예, 그런 식의 이제 위험 자산들도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봐주시면 작년에 채권 시장의 역사적인 손실을 봤어요. 작년에. 네. 진짜 저도 겪으면서 이렇게 두 자릿대 채권이 평가하긴 하지만 네. 예, 그 자본 차손을 그렇게 크게 봤던 게 작년에 금리가 왜 급등했느냐 이거 하나 잘못 본 거라니까요.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왼쪽 그림도 보시겠지만 명목 금리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 설명력은 물가 방향성이 되게 높아요. 팬데믹 이후에 뭐 여러 이유에 의해서 물가 추세가 40년 만에 이렇게까지 들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리가 딸려 올라갔고 그걸 이제 가운데 그림 우리가 이거 저희 같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겠어 했더니 이렇게 오르면서 금리가 끌려갔는데 이제 작년에 그 물가 열기에 벗어나서 올해는 아까 제가 스티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누울 자리 보고 이제 올해 물가에 적응해서 떨어지려고 봤더니 네. 올해 물가도 작년보다는 낮지만 작년 상반기부터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거 반영하면서 상향 조정이 계속 지정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거를 막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가지는 않겠죠. 저는 금리 그래서 요번에도 이번 주에 봤던 미국제 금리가 예. 물가가 여기서 더 유의미하게 올라갈 정도의 부담만 아니라고 하면 예. 이게 좀 잡혀가는 과정이라 보는데 맨 끝에 미국 쪽 물가 전망치를 놓고 보시죠. 근원 물가 중심으로 미국 소비가 워낙 좋으니까 그 수요 쪽이 받쳐지는 근원 물가 중심으로 미국 물가 올해도 높지만 이제 벌써 7월입니다. 뭐 올해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가 더 중요하죠? 내년 숫자가 네. 이제 네, 그렇죠. 내년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죠. 저 같은 채권쟁이들이 자꾸 금리 안정화 쪽에서 새로운 금융시장의 활로를 찾는 게 작년 상반기부터 들렸던 올해 물가는 뭐 작년에 그 물가 열기에 딸려서 기저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갔지만 내년 물가에 대한 지금 컨센 이걸 저희들 표현으로는 앵커링 그러니까 다시 지금 좀 잘 내려져서 붙잡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 기대 심리. 금리가 이렇게 내년 물가에 대한 전망이 2% 중반대에서 기대치 컨센서스가 잡혀 있다라고 하면 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책 당국은 걱정할 수 있죠. 예.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 정도에 대한 다시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일시적으로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안정화되는 기조를 의심할 단계냐. 그러니까 금리 추세를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지금 뭐 S&P 500이 아까 4,400포인트대 올라와 있고 코스피가 2,600포인트 언저리 와 있는데 그 증시가 하반기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유동성의 원천은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제 좀 잘 잡혀 있어야 예.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인가 그거 발표됐던데. 네네. 그거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것도 봅니까? 아주 중요하게 아주 보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갖고 온 장표에도 원래는 내용이 있었다가 그 사실 미국의 지금 슈퍼코어라고 하는 식료품, 에너지 그리고 주거비. 예. 이 주거비도 요즘 미국 물가에서 하도 영향 변수가 큰 변수니까 주거비까지 빼버려요? 그것까지 빼버린 그 코어 물가가 5월 달에 올라갔던 기여도가 제일 큰 부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운송, 그쪽에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가 신차 판매가 이전부터 많이 돼서 신차 예. 가격 올라간 거에 후행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가 전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동차 보험? 예, 보험료. 뭐 보험료 해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물어보시는 거 보면 높은가 본데요. 전체 CPI의 최재 교수 의도. 전체 네. CPI의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 22.5요. 네? 그리고 단일 품목 중에 적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 보험료 같은 거에 대한 서비스 쪽 압박도 컸고 중고차가 올해 1분기에 생각보다 반등이 좀 셌습니다. 작년에 중고차 가격이 막 무너지다가 그다음 올해 1분기에 1, 2, 3월 달에 반등했는데 왜 올랐는지 혹시 소장님 아세요 그때? 갑자기 미국이 그 가계가 막 이제 뭐 일자리도 좀 늘고 하니까 임금 소득이 받쳐져서 아니에요. 지방소득세 감면 효과가 되게 컸습니다. 이번 1분기 미국 GDP 확정치도 예상보다 1% 중반도 안 되던 숫자가 2자 올라갈 때도 그게 딜레이돼서 들어온 가장 큰 수치가 뭐지? 뭐 수출 쪽, 순수출의 기여도도 좀 있었지만 지방소득세 감면시켜준 재정 쪽에서 미국 내수,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은 정책의 약발이 받쳐주는 그 인플레이션 효과가 되게 커요. 세금을 줄여주든 수표를 갖다가 무슨 뭐 팬데믹 지원금 형식으로 해서 뭐 각 가정에 꽂아주든 돈을 뿌리는구나. 저는 지금 즉각적으로 나타나는구나. 현지국들의 이 높은 물가, 네. 그건 인과응보라고 봅니다. 인과응보. 아니 뭐 팬데믹 과정에서 진짜 전염병으로 쓰러지게 생겼으니 경제가 뭐 재정이고 통하고 엄청나게 풀었는데 네. 그게 지금 부작용으로 이 높은 물가를 만들어냈고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안 식느냐 지금 긴축을 하는데도 네. 가게에 그렇게 꽁돈을 많이 넣어줬으니 그 돈으로 중고차 같은 거를 올해도 그래서 1, 2, 3월 달 올렸다가 최근에 그 약발이 떨어지니까 4월 달 이후로 내일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에 그러니까 5월 물가에서 그 자동차 운송 관련된 재화 쪽은 그 물가의 기여도가 컸는데 중고차 가격이 연초에 찍었던 저점 수준에서 잠깐 반등했다가 그걸 지금 요번 수치 발표하고 그걸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재화 중심의 물가 안정 기조를 여전히 갈 거고 또 하나 그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예. 제가 갖고 온 장표 중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 드렸던 미국 지금 서비스 물가의 제일 핵심 주축 슈퍼코어에서 세 개 중에 어느 거요? 맨 왼쪽 왼쪽. 렌트라고 써 있죠. 월세 네. 증가율. 레드핀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입니다. 예. 얘네들이 추정하는 미국의 월세 가격이 전년 대비로 지금 5월 달 들어서 놓고 보면 어떠죠? 오. 마이너스대로 이제 진입합니다. 월세가 그리고 올해 미국 주택 경기가 생각보다 최근에 신규 주택 중심으로 조금 올라온다. 예. 그동안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주택 경기도 살아나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사실은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미국의 기존 주택이 그러니까 원래 재고의 개념을 갖는 기존 주택 쪽은 거래량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기존에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저리에 미국은 고정금리 대출, 모기지 금리가 고정으로 30년씩까지 가거든요. 낮은 금리의 코스트 차익을 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모기지 금리는 정고점 수준이거든요. 미국 70년 금리는 정고점도 아니지만 7% 8% 아닌가요 지금? 7%대입니다. 7%대. 근데 그걸 지금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으로 갈아타는 그 과정에서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폭증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존 주택에 사는 분들은 모기지 금리 옛날에 모기지 했을 때 그 낮은 금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갈아탈라니까 그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자가 모기지 이자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매물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 일부 신규 주택 쪽에서의 그 호황 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 아까 내가 얘기드렸지만 금리 좀 안정화되고 할 때 주택 경기도 좀 살아나는 만에 했는데 전 미국 뭐 일론 머스크도 한 번씩 미국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경고하는 트위터를 날리곤 하는데 주택 시장도 마냥 그렇게 호경기로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금리는 시속 게임이에요. 예. 이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이번 주에 4%를 봤으면 저는 이게 뭐 엄청나게 미국의 또 금융시장 불안으로 리스크를 만들 거라고 얘기 드리는 쪽보다는 네.
여기 나와 있는 월세가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주택 경기 좀 개선됐으니 좀 이게 월간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지지하고 주택 경기가 살아나니 또 물가가 다시 올라갈 거고 이런 걱정하는 채권 비관론자들은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이제 주식 비관론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절대적인 누적된 기울기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예. 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미국의 주거비가 이제 정점을 치고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 기울기는 이 월세 실제 시장에 반영된 월세 미국의 주거비는 한 서베이 데이터라서 자가 주거비 OER을 중심으로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되거든요. 네. 이 경로를 따라서 이제부터 빠질 거다. 저는 지금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미국 주거비가 내가 지금 미국에 안 사는데 미국 주거비가 뭐가 중요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안정화되지 않으면 하반기 페드는 진짜 5.75까지 갈 거고 미국 10년 금리 계속 4차대 찍을 거고 그럼 주식시장 하반기장은 지금보다 힘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문홍철 연구원 얘기해서 그런데 문홍철 연구원이 얘기했던 그 무지성 그 통화정책의 완화의 그 기조에 풀리는 돈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귀 간지러우시겠다. 근데 뭐 제가 세트로 좀 자주 나오다 보니까 네. 저도 근데 문홍철 연구원의 얘기를 그렇게 막 반박을 안 했던 게 이 정도의 증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사파는 아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하면서 파월이 50bp 인상하는 걸 왜 채권 시장은 또 처리 없이 그걸 다 안 반영해주고 있지? 이 정도 증거는 가지고 간다. 저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저축이나 예금 관련한 수치는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저축이나 예금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소은행들이 그동안 예금이 이탈이 많이 돼서 사실 그 중소은행들 파산이었기 때문에 뱅크런이 있었잖아요. 예. SVB 사건 이후에. 그쪽은 오히려 요즘에 조금씩 들어와요.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미국 메이저 뱅커들은 여전히 1년짜리 정기 예금 금리가 0%대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아까도 잉여 유동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JP모건이나 BOA, 뭐 CT 같은 은행들은 여전히 그 초과 지준 형태로 과잉 유동성들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자본 규제를 받고 있어요. 자본 대비 자산을 더 많이 가져가면 안 돼서 예금 금리를 올리면은 또 예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메이저 금융기관으로. 예. 그러면 자기네들 그 보완적 자본 규정이라고 하는 그 SLR이라는 규정을 어기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지금 금융시장이 거기 되게 아까 인과관계들이 안 맞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준금리는 5%인데 예금금리는 0%대예요. 근데 중소은행들은 지금 2% 중반에 3%대 이상의 예금금리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는 예금이 옮겨가고 근데 최근에 특징적인 게 메이저 뱅크들에서 예금이 조금씩 빠져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부채한도 협상 끝나고 나서 미국의 단기 채권 발행이 느는데 단기 채권 금리들이 미국의 기준금리 하단인 RRP 금리보다도 더 높아지면서 5%가 넘는다니까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금리가. 그러면 1년짜리 예금 가입할 바에 미국채 1년짜리 사시면 훨씬 이득이죠. 일단 먹고 들어가네. 예. 그쪽에서의 머니 무브도 좀 존재하는데 그거는 개인들이 그렇게 사기보다는 금융기관들 쪽으로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서 MMF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T-빌이라고 하는 미국채를 사주는 힘들이 그런 식으로 조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그러면 최근에 영래포 자금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런 식의 머니 무브가 있고 또 하나. 그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영래포가 어려운 조금 우리 일반인들이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네네. 지금 영래포 규모가 뭐 2조 5천억 내가 네네. 기억하기로 작년 말에 네. 그게 지금 1조 8천억 달러 같으면 많이 줄었는데 네. 이 영래포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레인지로 움직이고 네. 있어요. 왜 레인지로 움직이느냐? 뭐 이게 하나 딱 원래는 점을 찍고 다녀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처럼 뭐 3점 얼마 이렇게 3.5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로 금리를 찍으면은 일시간적으로 단기 자금 시장이 네. 제로를 타겟으로 해놔 버리면 예. 마이너스도 넘나들 수 있잖아요. 예, 맞잖아요. 예, 그게 예. 일부 금융시장에 자금이 남아들으면 타겟을 0을 잡아놓으면 마이너스도 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그 마이너스 기준금리 유럽 쪽은 했지만 미국은 그걸 못하는 게 단기 자금 시장이 직접 조달 시장이 채권 시장이 유럽의 예금 시장, 유럽은 예금 중심이지만 미국은 그쪽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금리 때 직접 조달 시장에 받는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예금 예. 쪽보다. 그 예금은 좀 페널티 정도, 비용 정도 수준이지만 채권 쪽에서 아예 자금이 진짜 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을 보완해 주려고 제로에서 0.25파이를 레인지로 해서 기준금리를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그걸 상황이고 우리가 제로 금리라 했고. 근데 이제 그 금리를 올리면서 사실은 네. 그 하단은 연준이 누구한테 이제 돈을 이제 빌려주면 자기네가 이자를 줄 수 있는 그게 영래포 금리입니다.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연준한테 돈을 맡기면
연준한테도 돈을 맡기고 아까 지준 같은 거 연준한테도 맡기면 그러니까 그걸 빌려준다는 개념보다 연준한테 맡긴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맡긴다. 연준이 네네. 돈이 없는 기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이자를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 이자를 기준금리 레인지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 그 레인지에 그 최저 수준으로 우리는 중앙은행이니까 기준금리에서도 제일 밑단으로 해서 니네들한테 줄게라고 하면서 RRP로 줬는데 그 RRP 잔고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2조 달러가 넘었잖아요. 그 기준금리의 제일 하단 금리를 그 정도 주는데 왜 그렇게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지? 그동안 그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열심히 올리는 동안 채권 시장에 또 있던 자금들이 그 아까 T빌 금리들 중심으로 그때 발행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부채한도 협상하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채권시장 운용해야 되는 금리가 그 금리보다 훨씬 낮았어요. 뭐 3점 얼마 네, 이랬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연준에 돈 맡겨놓고 연준에 맡겨놓으면 그 기준금리 최하단 이자만 받아도 그게 이익이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갔어요. MMF 네, 자금들이. 네. 그래서 MMF 잔고하고 RRP가 같이 늘었었거든요. 그동안. MMF 자금하고 영래포 자금하고 그래서 그 MF 운용의 지금 RRP를 하시는 기준금리의 하단, 영래포. 리버스 레포. 예, 그게 리버스 영래포. 레포 RRP. 네. 네. 영래포의 약자인데요. 그 하단 정도 수준에 맞춰서 갔는데 최근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단기 금리가 운용 금리가 연준의 압박과 발행도 지금 부채한도 협상 이후 높아져서 예. 일드가 그 영래포 금리, RRP 금리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RRP에 놓는 것보다는 그냥 채권을 사는 게 훨씬 낫겠네. 어제 1년물이 5.3구네.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1년물 이거 미국 국채 사면 낫지. 그러니까 예금이나 그런 거 하는 건. 그냥 아까 예금 질문했다가 소장님이 갑자기 그 RRP가 뭐냐고 얘기하죠. 제가 이거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께서 뭐 도움 좀 되시겠지만 그 정리는 한번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중요해요. 저희는 중요한데 최근에 그래서 단기자금 시장에서 네. 연준이 네. 부채한도 협상하고 현금이 다 떨어져 있어서 그 단기 국채 1년 이내 T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를 예.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는 1년 이내 만기를 1조 2천억 달러나 찍어야 돼. 그러면서 그쪽으로 돈이 다 몰려갈 거니까 네. 채권 시장의 구축 효과, 그래서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걱정들을 꽤 많이 언론 쪽, 뭐 심지어는 금융 전문기관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쫄았죠 우리가. 근데 제가 그때도 나와서 문홍초 연구원하고 그때 나왔을 때도 이 얘기를 잠깐 했었던 네. 걸로 기억나는데 영래포 자금이 2조 달러나 넘게 있는데 그 쿠션이 그렇게 금융시장에 단기자금 시장에 그렇게 교란이 일어날 정도로 충격을 일으키진 않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돈이 빠지면서 그걸 메꿔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의 50bp 인상 발언만 없었다고 하면 미국 그 재무부가 현금을 좀 챙기겠다고 지금 그렇게 채권 찍어대는 것도 그렇게 리스키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험을 지난주까지 미국 지표도 좀 호조된 걸로 이번 주에 미국 10년 금리 4자대를 봤는데 물론 4.1% 근처까지 봤는데 저는 그 리스크는 이제 좀 또 한 거풀은 좀 벗기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주시장이 좀 숨고르게 하고 국내 증시는 조금 61선인가요? 뭐 그 기술적으로 이평선도 좀 하회하면서 좀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조금 다시 재정비할 만한 타이밍이다. 여기서 주저앉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오케이. 아니지만 네. 자금 시장 흐름으로 그 정도까지는 보고 갈 수 있겠다 얘기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증시를 비롯해서 자산 시장이 이렇게 튼튼해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돈이 아직 많구나 하는 건데 맞습니다. 돈이 많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와중에 처음에 이제 우리 윤여삼 위원께서 이렇게 짚어준 거는 네. 생각보다 끈적끈적하긴 하지만 인플레 내지는 물가 앞으로 물가가 더 크게 오를 거에 대한 우려는 많이 완화되고 있다. 그 말씀이었고 네. 그거는 증시로는 반가운 소식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이제 그거였어요. 미국에서 부채 한도 당분간 잊어버리고 마음껏 빚내 했을 때 와 국채 팡팡 찍어낼 텐데 그러면 시중에 자금이 빨려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가도 조금 안 좋을 거야라고 걱정을 했는데 네. 몇 주 전에 나오셔서 두 분 다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영래포라고 그 쌓여가지고 연준에서 한 5.05% 이자 따박따박 따먹으면서 놀고 있는 돈이 2조 달러다. 맞아요. 뭔 걱정을 하냐 이 얘기였어요. 맞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아직 시장이 돈 많네 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 현재 두 가지는 그러면은 증시로서는 서머랠리 쫄지 말자 가자 하는까지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고 남은 의문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걱정도 없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한번 앞에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진행자의 중요성을 저는 이제 제 할 말만 막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말씀. 전 내가 정리의 퀸 우리 승희 아나운서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정리의 킹. 네. 저는 약간 말하는 스타일이 문농철 팀장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침착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저도 되게 흥분하면서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아하. 근데 지금 보시면 경기 단으로 넘어가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표가 네네. 있습니다. 4페이지 예, 함께 그림을 보시죠. 봐주시면 예. 여기 나와 있는 게 글로벌 성장률 전망이 올해 성장률 전망이 작년에 예측했던 경로. 이건 이제 가운데 미국으로 보시면 더 드라마틱했죠. 이게 바로 이 추락. 경착륙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올해 미국 성장률 컨센서스거든요. 블룸버그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올해 0% 초반에 뭐 마이너스도 콜했다가 올해 진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와 웬걸? 미국 실업률 3%대 아니 그 소비 여건으로 미국 가게들 관련된 지표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호조입니다. 아까 1분기 뭐 잠정치도 뭐 2%대까지 이제 네. 뭐 연율화해서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이 지금 뭐 저희 이콘도 와 이거 한 1% 중반까지도 나오겠는데 올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연착륙 아니 노랜딩까지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월달에 우리 잠깐 얘기 돌았지만. 근데 그때 중소은행들 파산으로 조금 잡음이 있긴 했는데 근데 웃긴 건 지금 이렇게 미국 경제에 대한 여건이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이 지금의 이 나아지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내년도 미국 성장률 컨센서스 지금 또 하반기니까 내년 숫자가 중요하죠. 예,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좀 떨어지는 게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0%대예요. 0.8. 그러니까 왜 오른쪽 끝에 있는 중국은 올해 그래도 바닥치고 돌아왔네 어쩌네 하면서 기대 쭉까지 갔다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 깎아먹으면서 지금 중국 경제에 지금 난리죠. 금리 인하까지 그러게요. 하고 지금 예. 이렇게 걱정하는데 미국만 해도 그 잘 나가는 제일 잘 나가는 미국 내년도 왜 0%대 성장을 걱정할까? 제가 이 그림은 여기 인포맥스 출연할 때 계속 제가 출연할 때마다 장표 들고 오면 이거는 계속 들고 왔는데 이게 미국 기업들은 힘들어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금리, 유가, 달러 기업들에게 EPS를 공히 영향을 아니 최근에 주가 바닥치고 돌아설 때 OECD 선행지수 언급하신 분들은 요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 기업들의 이익을 갉아먹는 이 거시경제 비용이 이제 바닥은 쳤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분기부터 당장 흑자를 낼 거라고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해서 요 정도 개선되는 방향을 얘기하면서 주가 지수들을 끌어올리는 거기에 금리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근데 저는 퓨어하게 매크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기업이 쌓여있는 이 원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덜어내야 되고 그게 이제 기업들의 도매 재고 같은 게 과잉으로 쌓여있는 거로 재고 사이클 조정이 좀 나와야 되고 심지어는 최근에 또 금리 오르고 달러 강세도 일시적이었고 뭐 원자재 가격은 안 세다고 해도 이 개선되는 강도가 되게 미흡해요. 그 말인즉 우리 경제 주체 세계를 얘기하면 가계, 기업, 정부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경제의 진폭을 만드는 건 가계나 기업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비탄력적이고 보완적이잖아요. 특히나 정부는. 기업이거든요, 사실. 기업이 기회가 왔을 때 캐펙스를 늘리고 사람을 뽑고 재고를 쌓았다가 그게 지금처럼 재고가 과잉이 차면 재고를 줄여가면서 조금씩 이제 사람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가계 소비에도 영향을 주는 예. 경제의 진폭은 기업이 만드는데 미국 기업들 활동 중심을 놓고 보면 침체가 끝나느냐 아니 왜 내년도에 미국이 지금 이 양호한 실업률 1%대 실업률과 견조한 소비를 보고도 0%대 성장률을 내년도를 얘기하고 있지. 지금 이 높은 금리가 갖고 있는 타이트한 대출 태도만으로 이제 뭐 연체율 올라오고 대출 태도 금융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업 활동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게 돌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이 예. 저희 컨트 담당 얘기 들어보면 최근에 내년도 전망까지도 가파르게 내년도에 한 10%대까지 올해는 1% 정도 영업이익밖에 안 나오겠지만 내년 이익 기대가 10%대로 막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그게 확 정체되기 시작해요. 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던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아직 자신감 있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침체는 아닐 것 같아요. 올해 올라온 이 힘을 놓고 보면. 근데 내년까지도 경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물가 스티키 그래도 흘러내리는 방향이잖아요. 경기도 분명히 올해 생각보다는 미국 주도에 좋게 가고는 있지만 이 역시나 스티키하면서 흘러내리는 방향성 자체를 지금 좋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나쁜 건가요?
아니 우리는 작년에 경기 안 좋고 막 하드랜딩 할 거 걱정하면서 주가가 그때 뭐 물가 막 긴축 이런 거 반영하면서 다 나쁠 거 나빠놨고 지금은 이 경기 여건이 나쁠 거 다 나빠놨고. 경기 여건이 이제 더 나빠지지 않는 이 기본 논리 하에 금리 빠지고 이 거시경제 비용들 돌릴 수 있는 방향에서의 통화 정책이 이제 조금 이제 누그러지는 환경에서 거기서 기대를 가져가야지 경기가 내년까지 좋을 겁니다로 주식 배팅한다. 지금 주가 경기랑 설명 안 돼요.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일부 AI 관련된 쪽이라든지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주식들이 뭐 왜 좋습니까? 그럼 뭘로 설명돼요? 산업 사이클과 델롬델 사이클은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산업 사이클은 알아들었고 그다음 뭐라 하셨어요? 델롬들? 델롬델. 델롬들. 델롬은 된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네. 침체 걱정을 하는 게 경기적인 리스크를 보고 오히려 또 자꾸 그 문홍철 팀장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하셔도 문홍철 돼요. 팀장은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그 친구가 저 동갑 친구라서 진짜로 친구라서 오해 편하게 없습니다. 얘기하면 예. 전에 얘기했다시피 경기가 나빠질수록 주식시장엔 호재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죠. 듣는 예. 사람 입장에서 약간 무지성 같아. 그러니까 역발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 펀더멘탈은 그런 쪽에서 그게 이제 통화정책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핵심 단초거든요. 지금은 경기가 엄청 좋아서 전 주식이 다 가는 시장을 꿈꿀 때는 아니고 당장의 이익도 좀 받쳐주지만 미래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산업 사이클이 되는 업종들이 지금 워낙 세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지표가 이렇게 기업들 활동 중심으로 나빠야 되는 부분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돈줄을 쥐고 있는 정책, 통화 정책 중심으로 그쪽이 풀리는 게 그 다음 시장을 보는 전 제일 중요한 단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 될 아이가 된다라는 사이클이라든지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그 산업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시장을 보시면 예. 이 순환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좋아지면 지금처럼 그 종목까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처구니 없이 비싸거든요. 어처구니 없다는 표현이 왜냐면 애널리스트들이 그 리포트를 다 포기했더라고요 지금. 아 포기했어요? 그런 종목이 있죠. 뭐할 안 해도 다 하실 거예요. 뭐 예. 제 다음 시간에 분들이 얘기하시겠죠. 다음 사람들도 얘기 특정하지 못해요. 않겠습니다. 다음 사람들도 얘기 못해. 요새 그 정도 용기 있는 사람 제가 뭐 입 다물고 살면 말도 한 거지. 아니 그런 무릎 끼니까. 그렇게까지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만약에 진짜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았으면 거기서 돈이 빠져서 다른 좀 칩한 주식 쪽으로 옮겨갔어요. 순환이 돼야 일반적인 상황이다. 근데 그거가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감이 없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이 풀리려고 하면 그 반대급부로 방금 얘기했다시피 나쁜 경기, 약간의 이 전체적으로 경기 탄력이 안 좋은 걸 인정하고 예. 지금 물가에 대한 기대나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야지. 그래야 돈이 풀려 나와야지 아까 쌌던 주식들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예, 예. 지금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 될 것 같은 쪽으로 몰려가는 약간은 지금도 그래서 좀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비이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좀. 뭐 저같이 자금이나 보고 채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성적인 사람 시장에서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저는 돈 못 벌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흘러 들어왔는데 네. 이제 저희가 보던 장표가 경기 성장률 전망 요거였죠. 예. 처음에는 아까 예. 미국 성장률 전망 예, 예. 얘기했고 그다음에 거시경제 비용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그림이 요것도 하나 재밌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 지난주에 미국 고용 지표 되게 좋았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막 흘러내리는 요 선들 있죠. 네. 얘들이 뭔지 아세요? 파란색 선, 파란색 선도 흘러내리는 있고 거. 여기 이제 까만 여기 회색 선하고 요 파란색 선 중간값이 이 노란 선인데 네. 이 에버리징이 뭐냐면 미국의 잡 컨설팅 업체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BLS는 미국 고용 지표도 서베이로 막 돌려가지고 예.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치가 막 예측치하고 너무 많이 빗나가고 막 그래요. 이러잖아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작지가 않으니까. 근데
얘네들도 뭐 그런 한계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한테 니네들 사람 뽑으려고 지금 광고 얼마나 하니라는 좀 속보성 있게 얘네들이 일간으로 조사하는 뭐 링크업이라든지 네, 인디드와 네.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그게 잡 오프닝이구나. 네. 네네. 근데 그 기울기가 최근에 이 기울기로 빠져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자꾸 미국 경제 뭐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실업률은 3%대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지금 뭐 팬데믹 이후에 뭐 서비스업이 뭐 딜레이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기업들이 제가 아까 원가 부담으로 힘들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 반작용이에요. 그 원가 부담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들 뽑아서 그걸 임금 주는 게 또 원가잖아요, 사실은 기업들한테. 이제 사람 뽑겠다는 광고 수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가장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은 당장 팩트는 네. 50bp도 더 올려야 되는 논거로 쓰이고 있지만 이런 선행성을 가진 지표들 저희 같은 시장 참가자들이 보는 뭐 연준은 이거 안 보느냐 보겠죠. 근데 그들은 이게 진짜 실업률로 연결되는 걸 확인해야지만 지금 긴축의 브레이크를 확실히 멈출 수 있을 거고 예. 저는 9월 FOMC 직전에 미국의 실업률을 2번 더 볼 수 있거든요. 7월, 8월 수치. 예. 그 두 개의 수치를 볼 때 미국 실업률이 지금 다시 이번 6월 수치가 3.7에 3.6으로 빠졌지만 저는 올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미국 고용 계속 좋냐? 아니 이제 기업들이 사람을 뽑기 힘들어. 이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나면 또 하나 여기 미국 요것도 하나만 설명하고 가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래요. 뭔지 아세요? 미국 가계의 절대적인 이자 소득 대비 이자 비용이 이렇게 급증했어요. 왜? 부채가 많이 늘었고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자에서 소득 받는 것 대비 그 부담액이 이렇게 크게 늘었어요. 근데 누가 이 얘기를 하세요. 미국 가계가 지금도 임금 소득도 늘었고 전체적으로 정부가 정책에 꽂아준 돈이 많기 때문에 소득 대비해서는 그렇게 부담이 많이 늘지 않지 않아서 그걸 굳이 또 구해봤죠. 굳이 구해봤더니 지금 수준이 옅은 파란색 선 기준으로 얼마냐? 팬데믹 전 수준은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왔어요.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하나예요. 그렇게 지금 꽁돈까지 받아서 정책이 넣어준 돈으로 지금까지 양호한 소비를 이끌어왔는데 그리고 지금 단순 직군들 중심으로 일자리들 찾으면서 임금 소득도 받쳐주고 있지만 지금 가계조차도 아까 기업은 이미 그 원가 부담으로 어려운 활동들이 뭐 ISM 제조업 지수 막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올해 어닝 전망도 많이 망가져 왔고 예. 사람도 이제 못 뽑는 단계인데 그 사람 못 뽑는 게 현실화되면 이 가계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이자 부담 금액도 저는 개인적으로 임계치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고 싶어요. 딱 분기점. 여기서부터 금리가 더 올라가면 그 양호한 소비를 하는 가계조차도 아까 중고차 가격이 아까 예. 맨하임 얘기하셨잖아요. 1분기에 잠깐 반짝 그 재정 효과 들어와가지고 지방소득세 감면해줬다고 그 효과로 좀 사다가 2분기 내리 꽂아가지고 지금 그 올해 시작할 때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도의 경기 식는 과정이 아까 처음에 다시 회귀하면 끈적한 인플레이션도 다시 잡아내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책 당국은 계속 지금 통화정책 긴축의 말미에서 말이라도 세게 해가지고 지금 시장을 단도리하는 과정이지만 저는 이런 방향성들이 결국은 그 올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에 5.75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냐. 채권 시장이 그걸 믿으면 미국 10년 금리 4자 밑으로 지금 내려가면 안 돼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요. 기대를 가지고 간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윤 의원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놀라는 거는 놀랍다기보다는 더 새롭게 확인하는 거는 그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과 또 돈의 규모로 봐도 뭐 증시하고 또 차원이 다르죠. 채권 시장이. 네. 그래서 뭐 차라리 집단 이성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붙이자면 저는 증시보다 채권 시장이 더 그게 더 정치하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연내 금리 인하 배팅이 얼마나 강했어요. 강했죠. 6월 FOMC 전까지만 해도. 맞아요. 난 그걸 보면서 와 채권 시장 좀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이런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쪼개서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걸 다 녹여서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더 올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었구만 계속.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예전 같았으면 이게 다 왁구가 물려서 이미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야 돼. 이미 이 논리대로 해서 기업 활동이 이 정도 어려웠으면 예. 네. 실업률이 벌써 4자 때는 갔어야 되고 갔어야 되고. 미국 소비가 식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이 그림하고도 연결돼. 이런 거 막 공짜로 봐도 되나요? 이런 그림. 근데 우리 오늘 이번 주에 중국 CPI 얼마요? 0이요. 중국 CPI 전년비 0. 네. PPI 마이너스 5.4? 네, 마이너스 5%대. 근데 팬데믹 과정에서도 중국 물가 고점은 얼마인 줄 아세요? 팬데믹 때도. 네. 팬데믹 때도. 네, 작년 6월 달이 또 높아서 요번에 그 기저효과로 빠졌지만 얼마였느냐? 3%를 채 그렇게 많이 넘지를 못했어요. 아유 꼴랑 3%. 미국은 그때 얼마였죠? 동일한 시점 때? 9자를 9점 얼마일 때. 지금 식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번 주에 3자대까지 내려간다고 하지만 네. 미국하고 중국 원래 물가 수준이 중국이 미국보다 뭐 낮은 적이 별로 없죠. 중국 경기가 더 원래 더 성장하는 경제였고 큰 차이가 근데 이번 없죠. 국면에 이 인플레이션 차이는 뭘로 유발한 거냐. 선진국들 중심으로. 오른쪽 그림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자기네 소득 여건 대비 그 돈 풀어낸 힘 M2 미국하고 유럽 뭐 그런 주요국들은 제가 아까 인과응보라는 표현을 썼나요? 그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겪는 게 예, 예. 이길기로 돈을 풀었어요. 미국은 저렇게 돈 풀린 거 보소. 저 짙은 색 오른쪽 그림에. 중국 돈 그러니까 팬데믹 때 진짜 GDP 대비. 네, 전염병에 쓰러지지 않겠다고 소득 대비 돈을 이렇게 풀고 이거를 2022년까지 유지하다가 지금 급격히 줄이고 있죠. 근데 중국은 보세요. 풀었나요? 중국이 셧다운 하면서까지 생각보다 부동산 쪽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아시아권역들 국가들이 좀 그래요. 우리도 좀 사정이 비슷해요. 우리도 금리를 좀 낮게 가져가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작년까지도 난리였다고 하지만 선진국처럼 이렇게 M2를 늘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 인플레이션 차이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나와 있는 요 왼쪽 표를 보시면 이 까만색 선이 미국의 과잉저축입니다. 소득 대비. 과잉저축. 그러니까 남는 아까 그 M2는 그냥 순수한 유동성이고 진짜 가계를 중심으로 주머니에 지금 꽁돈이 남아있는 소득 대비 이렇게 10% 이상씩 놀랬다가 미국은 그래도 그게 좀 줄어왔어요. 근데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지역들 중에 하나가 어디 있죠? 영국, 유럽? 저기 뭐 노르웨이 뭐 이런데 지난달에도 빅스텝 했고요. 뭐 호주, 캐나다도 깜짝 인상들 하고 뭐 이랬죠. 잠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이게 과잉 여기 excess saving이라고 돼 있죠. 과잉저축. 스탑 excess saving. 예, 그러니까 전체 과잉저축의 초과저축의 지금 규모. 그러니까 아까 단순히 유동성으로 보여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돈을 얼마나 꽁돈을 얼마나 뿌렸느냐. 꽁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근데 얘기하면. 영국은 왜 저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치솟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유럽, 이탈리아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이 최근까지도 미국은 그래도 좀 줄여가는 미국은 가는데 과잉 저축이 줄고 있는데 유럽은 팬데믹도 겪었지만 작년에 뭔 또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난이 유럽 쪽을 강타해버렸죠. 작년에 겨울 나기 전에 바짝 졸았었죠 우리가. 그 에너지난 때문에 그러니까 팬데믹과 에너지난 속에 돈을 막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도 지금 보시면 웃긴 게 고용 지표부터 해서 임금 올라가고 뭐 그런 것도 좋긴 한데 가계 쪽 데이터 중에 소비 데이터들은 견조해요. 미국하고 똑같아요. 그래 영국이 인플레 수치가 안 잡히지. 걔네 뭐 브렉시트 때문에 뭐 이민자나 그래 걔네 이민자 데이터를 보면 또 이민자가 안 늘지도 않았어요. 많이 늘었어요. 근데 예전처럼 막 단순 직군들 노동하러 오는 사람보다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 무슨 뭐 인도적 차원의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자 이렇게 유럽들 지금 미국보다 더 과잉적으로 돈을 뿌려놓고 그게 가계를 서포팅하면서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것 같지만 이 오른쪽 그림이 뭐냐 유로존 PMI예요. 최근에 오른쪽에 유로존 PMI. 올해 초에 에너지난 극복하고 급락하던 이 기업 경기가 잠깐 반짝 서비스업 중심으로 또 반등하는 듯 보였죠. 최근에 떨어지는 길게 보시죠. 오늘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 하나 보니까 독일의 또 이제 ZEW라고 독일 그 경기 진단하는 기관 수치 보니까 예상치 또 하향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독일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번에 3월 달에는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파산을 하는 리스크가 금융 불안 요인을 불거지면서 통화 정책의 하나의 또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전 미국 쪽 상업부동산이 뭐 지금 뭐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데서 내년까지 추가로 40%씩 하락할 거다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 미국은 아직도 뭐 좀 견조한 경제 체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괜찮은데 이쪽 유럽이 걱정됩니다.
유럽이 남아있는 통화 창업부동산. 정책에 대한 노이즈도 있고 기업 경기 업황들은 다시 미국보다 훨씬 급격하게 그러니까 지금 요 며칠 사이 달러 강세가 좀 풀렸잖아요. 네.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많이 프라이징했다가 좀 풀렸는데 사실 올해 3분기쯤 들어갔을 때 유럽 경제가 어떻게 받쳐주냐에 따라서 또 유로화 자체 약세 요인이 불거지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듭니다. 이게 지금은 가계 중심으로 이 뿌려놓은 돈의 힘이 경제 자체를 좀 지지해주는 힘이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저는 이런 걸 설명해서 그러니까 경제 나빠요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채권 사세요 이게 아니라 통화정책 당국들이 자기네들이 그동안 무리하게 뿌린 돈을 그래서 다시 회수하는 긴축을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 경기가 슬로해지는 것들이 확인되는 이런 쪽의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기초를 그거를 좀 풀어주면서 또 다른 기회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제가 오늘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통화 정책이 최근에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저는 각자 도생 뭐 많이 쓰는 네, 편이죠. 많이 그 얘기했죠. 다극화. 음흠. 미국과 선진 권역들은 저렇게 남아 있는 왜 쟤네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저렇게 높고 통화 긴축 훨씬 세게 올렸잖아요. 금리도 5%대씩 뭐 영국은 6%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올렸는데 우리는 과연 걔네들만큼 돈을 풀고 이런 과잉저축 우리나라는 뭐 저축률 데이터가 이렇게 선진국만큼 안 나와서 집계가 제가 조금 네, 어려서 네. 못 해봤는데 얘네만큼은 M2나 뭐 이런 거 비교해보면 돈을 그렇게 풀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금리 인상은커녕 양적 완화도 이번 7월 달에 겨우 뭐 그 YCC 조정하냐 마냐 하면서 애나 이제 달러 강세 풀리면서 140엔 지금 뭐 그 언저리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대신 니케이가 30년대 최고치를 봤지만 중국은 5월 달부터 금리 인하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단일 국가 중에 교육 2위 국가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단일 국가 중에 단일 교육 국가 중에 2위 교육 순위로 2위? 올라온 최근에 막 부상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입니다. 그렇겠네. 근데 그 베트남이 올해 기준금리를 6%에서 4.5까지 150bp를 낮췄습니다. 단숨에요. 네. 몇 차례 걸쳐서 아니면 단숨에? 세 차례. 세 차례 걸쳐서 50짜리 50 세 방인데 그 이모지 국가 그거 얘기해서 뭐 하냐? 근데 베트남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 10년짜리가 오늘 좀 안정되고 3.7인데 베트남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2.6%입니다. 예? 베트남이 우리보다 더 낮다고요? 10년물 수익률이? 기준금리는 우리보다 높지만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2%대예요. 그거는 수고로밖에 설명 못 하잖아. 뭐 수급도 있긴 하겠지만 또 그 나라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나 이런 걸 채권 시장이 예. 되게 잘 받쳐준 건데 무슨 뜻이냐? 예? 그러면 대금리차 뭐 베트남 외국인 자금이 많지 않아서 뭐 대금리차에 따른 뭐 자금 이탈되고 베트남 동화가 베트남 동화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 예? 걔네가 물가가 안정되면서 그리고 걔네는 최근 우리나라랑도 교육 2위 국가로 올라왔지만 중국의 생산기지 역할로 베트남이 전 세계적인 교육 위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서 캐시플로우가 좋아진 게 통화 가치와 외환 시장의 그런 안전성을 가져오고 있고 베트남의 물가가 2%대로 빨리 식어 내려오면서 무려 150bp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배경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중국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도 지금 2%대 물가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도 우리도 헤드라인 물가가 2%대로 다른 선진 권역보다는 좀 낮을 거라 보는데 아까 과잉적으로 풀어낸 유동성의 효과도 적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여러모로 밉다 싫다 하지만 중국과의 교육 중국은 아까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 5%인 거 예. 얘기하셨잖아요. 소비자 물가 0%대. 예. 아직까지 거기에 교육의 중요도가 있는 한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률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생산자 물가나 수입 물가들은 거의 뭐 마이너스대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도 거의. 이런 때 바깥에서 들어온 물가 압력이 좋은데 베트남이 또 하나 물가가 식는데 제일 결정적인 역할이 무엇느냐? 2021년에 중국 셧다운 할 때 우리나라 거기 의류업체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예. 그때 그쪽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베트남 문 닫아가지고 그 공장 안 돌아간다고 되게 가슴 졸여하셨거든요. 네. 그 셧다운 하면서 베트남은 내부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식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수 경기 쪽에서의 물가 압력이 한번 크게 식는 쪽의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바깥의 수입 물가와 내수 부동산 경기의 식음으로 인해서 베트남의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안정되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물가 최근에 헤드라인 2%대 들어왔는데 그 2%대 다 발라내가지고 분석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외식 물가가 0.8%, 가공식품이 0.8%, 공공요금이 한 0.6%. 차라리 먹는 거하고 공공요금으로 지금 우리나라 물가 우리는 전월세 지금 어떻습니까?
그 주거비에 들어가는 선진국들은 지금 서비스 물가를 제일 지탱하는 게 과잉 유동성 덕분에 자동차 같은 거 사가지고 막 그쪽 물가 올라가 있고 주거비 막 집 같은데 하우징 같은데 막 비용 써가지고 주택 경기 뭐 올라갔던 거에 대한 후폭풍으로 주거비 물가가 높은데 우리는 전월세가 빠지고 있죠. 우리 주택 경기 신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부동산 경기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상호금융 쪽에서 자금 이탈한다 난리 나고 하는데 그것도 다 부동산 쪽에 대한 구조조정의 한 파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갑자기 결론이 막 이상하게 흘러와서 끝나는데 제가 이제 매듭 지어야 되니까 미국이 50bp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에 대한 논란들이 뭐 진짜 그럴 연준에 대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월가의 격언이잖아요. 페드에 대응하지 마라. 연준이 50bp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못해도 한 번은 따라가야지. 어떻게 한국이 형님이 가시는데 어떻게 뭐 안 쫓아갈 수 있느냐. 아 근데 우리 사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못 올린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중국, 베트남, 부동산 쪽에 리스크가 있었던 나라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낮춘다고까지 지금 확 제가 그렇게 지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히 내부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쪽.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우리도 그래서 뭐 남은 기간 동안 뭐 10월 달까지 미국이 5.75를 가면 인상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인상 못 한다. 인상하면 안 된다. 인상하면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당장 모레예요. 이틀 뒤인데 인상 못 한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한국은행 예. 총재의 발언도 잘 봐야 되는 게 이거 하나는 확실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물가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는 얘기하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니 원래 예측했던 물가 안정화 경로라고 하는 게 기저효과 때문에 우리도 한 7월 이번 7월 물가까지 좀 떨어졌다가 뒤에 약간 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환율과 유가 정도 기준하에 원자재 가격들을 놓고 보면 하반기 우리나라 헤드라인 물가가 하느니나 정책 당국이 약간 걱정했던 3자대로 다시 재반등 2%대로 지금 이미 6월 달에 물가가 떨어졌거든요. 예. 그게 3자대로 다시 올라갈 거냐? 우리는 그럴 위험이 좀 줄고 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금통위에서도 저는 총재가 그 물가 안정 경로 자체를 인정하는 쪽이라고 하면 우리의 통화 정책에 대한 해석은 미국만큼 호키시하지 않을 거다. 오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정으로서도 조금 뭐 부동산이라든지 국내 이 금융시장 쪽에서 안전성, 그러니까 환율 쪽에 뭐 악영향, 아니 지금 미국 쪽에 통화 정책 압박 다 받고도 원달러 환율 1,300원대 초반에서 잘 버텼거든요. 최근 무역 수지 좀 흑자 돌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리스크가 한쪽에 대한 불안도 없는 상태에서 오케이. 무리할 리가 없다. 아까 그 보여주셨던 그 장표에서 그거 왜 중국이 미국보다도 인플레가 그렇게 현저히 낮은가? 그 오른쪽에 옆에 있는 GDP 대비 M2 네. 그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에 이 밀튼 프리드만 교수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에요. 그렇게 돈 찍어낸 놈들은 물가 오르게 돼 있는겨. 내가 봐서는 베트남도 동화가 그렇게 가치 하락도 안 하고 물가 안정된 거는 베트남은 저 미국처럼 유럽처럼 돈 안 찍어낸 것 같아. 셧다운해서 그냥 아예 그러니까. 그냥 중국하고 예. 그런 물가 빨리 안정된 이 아시아권역들의 특징은 네. 그들만큼 자극적으로 정책을 쓰지 않았다. 금리를 하느니 금리를 더 안 올린다. 일단 뭐 반가운 소식에 안도. 그러나 또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올리면 여기저기 좀 터질 때도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결론 삼아 인플레 걱정 조금 줄이고 네. 경기 무슨 뭐 침체 이런 거 하드랜딩 없다고 봤고 네.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가 뭐였지 우리가 방금 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 통화 정책의 다극화. 통화 정책의 다극화 네. 등등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막 휴가도 안 가고 열심히 막 사재끼는 적을 믿어줘도 되겠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저는 코스피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경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나쁜 쪽의 해석들을 계속 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 경기 나쁜 게 무리했던 정책 긴축의 여건들을 푸는 이제 실마리 부분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된다. 오케이. 침체가 오면 진짜 걱정해야죠, 사실은. 근데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어? 그 문못이 있잖아 왜? 막 올라가요.
무지성 재밌었어. 오늘 많은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귀 간지럽지 않으셨냐고.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문 팀장하고 우리 윤 의원이 동갑이라니까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고백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